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 업사이클 패브릭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저렇게 장황해서 그렇지 오래된 면 소재를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가방이나 앞치마 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브랜드예요. 지금은 입소문을 타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창업 초반엔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어요. 창업이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죠. 그때 누가 그러더군요. 이럴 때 곁에 나를 지지하고 지탱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게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요. 지금 와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 말을 참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곁에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가장 힘들 때 만나 저를 지탱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제게 기대기만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더군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나간 한 저녁자리였어요. 창업 준비로 한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고 마음의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이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둘이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시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너무 피곤했던지라 별로 관심이 안 갔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한 채 제 이야기만 잔뜩 늘어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관심 없는 채로 뒀어야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 이야기를 무뚝뚝하게 들어주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장구도 잘 쳐주고 한술 더 떠서 공감해주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고맙더라고요. 당시 제가 하도 매번 비슷한 고민을 얘기하고 다녀서인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서 거기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싶은 상대가 생긴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맛깔나게 받아쳐주니 금방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막막하기만 했던 제 브랜드 사업의 비전을 봐주고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감각이 너무 좋으셔서 이게 정말 버려진 천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도 누나가 있는데 이런 아기자기한 티코스터 같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앞치마도 꼭 이렇게 예쁜 걸 사요. 이왕 요리하는 거 예쁜 거 입고 기분 좋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보람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막막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우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되네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세연 씨. 저는 평생 직장에만 다녔던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일을 찾고 해내는 세연 씨가 너무 멋지고 대단해 보여요. 참 멋있어요, 세연 씨. 안정적이었던 그 사람과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도전적인 성향의 저는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에 끌렸어요. 그 사람이 주는 위로와 응원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존경은 당시 제게 꼭 필요한 양분이었어요.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이 사랑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연애를 한 뒤에도 늘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한결같이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사업은 생각보다 더 크게 번창했어요.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협업이나 팝업 스토어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몇 년 사이에 직원도 꽤 늘어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안정화되고 바라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고 있더군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찼겠다. 결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제 옆을 지켜주고 다른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 사람 덕분이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보니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더군요. 그동안 제 일 하느라 바빠서 남편의 일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잦은 퇴사와 이직을 겪느라 저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원했거든요. 우리 신혼집은 좀 외곽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근처로 잡을까? 당신 회사랑은 좀 멀긴 해도 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럴 필요 없어. 신혼집은 내가 할게. 둘 다 다니기 편한 곳으로 하자. 정말 그래도 될까? 아직도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됐어. 우리끼리 무슨 그런 걸 따져? 따지고 보면 내가 잘된 것도 그때 당신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고마워. 역시 능력 있는 아내 만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이 최고야. 서울 중심지에 집을 얻기엔 턱도 없는 저축금에 신혼집은 제가 해가기로 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그 앤 대체 뭘 하고 있었대? 이 나이에 겨우 5천? 엄마 아빠, 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이 사람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을 거야. 누군가는 신혼집을 여자가 해가는 걸 아깝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아요. 내가 돈을 잘 벌게 된 데에 한몫하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하긴 사람이 혼자 잘 되는 법은 없더라. 너만 좋으면 우리는 그걸로 됐다. 물론 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한 끝에 남편을 나쁘게 보지 않게 되셨죠. 여보, 근데 정말로 미안한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손대버리면 진짜 너무 내 자산이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혹시 혼수도 당신 돈으로 우선 살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돈 벌어서 차근차근 갚을게. 됐어. 당신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 혼수도 내 돈으로 할게. 미안해. 나 당신 아니었으면 제 나이에 장가도 못 갈 뻔했네. 나는 당신처럼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방황을 많이 했나 봐. 괜찮다니까. 지금 하는 일 너무 안 맞으면 당신도 슬슬 하고 싶은 일 찾아봐.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게 급한 건 아니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천천히 정하면 되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잘 됐나. 하던 일 때려치우고 도전하고 실패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당신 말이 맞아. 내 와이프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니까? 나도 힘내서 살 길 찾아볼게.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잠깐 방황은 하고 있어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 그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신혼집도 꽤 넓고 좋은 아파트로 하고 남는 방 한 칸은 남편의 미래를 위해 소재로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결혼하고 그렇게까지 나태해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꿈 같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됐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일을 관둔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지라 한동안 남편이 출근할 곳이 없었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저로서는 남편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일을 바쁘게 보내고 오랜만에 한숨 돌릴 여유가 있던 주말 오전 무심코 부엌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잔뜩 쌓여있는 배달음식 쓰레기에 음식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접시들까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꿈을 꾸고 있나 싶더라고요. 설마 싶은 마음에 세탁실에 가니 세탁기 앞에도 빨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여보, 일어나봐. 저거 설마 일주일 동안 당신이 먹은 것들이야? 왜? 아니, 먹었으면 바로 치워둬야지. 저렇게 쌓아두면 어떡해. 빨래는 또 어떻고. 뭐야, 그것 때문에 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워대는 거야? 일어나서 얘기해도 되잖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 맨날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꼴 봤으면서도 꼭 집을 이렇게 했어야 됐어? 집만 좋으면 뭐해? 관리가 잘 되어야지. 그러게, 내가 청소 이모님 쓰자고 했잖아. 뭐? 집에 사람 있는데 청소 이모님을 뭐하러 써? 당신이 여유 있을 때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신 먹고 입은 것들은 좀 치워줄 수 없어? 뭐야, 당신 지금 나 일 안 나간다고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야?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잖아, 기본.
당신 나랑 연애할 때도 어머님 집에서 살 때 이렇게 살았어? 난 엄마가 다 해줬는데? 어차피 나 백날 가르쳐도 집안일 잘 못해. 우리 엄마도 진작에 포기했다니까. 그냥 청소 이모님 쓰자. 당신 능력 되잖아. 무작정 이모님 부를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당신도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집이 수백 평도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직접 해야지. 그니까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신은 맨날 일하러 나가 있잖아. 그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나밖에 없잖아. 나보고 집안일이나 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 제가 바란 건 그저 본인이 먹고 쓴 접시, 설거지, 이불, 빨래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는데도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역정을 내더군요. 더 이상 말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남편에게 혹시 이직을 준비하면서 약간 우울증 같은 것이 생겼나 싶어서 싸움은 그쯤에서 관뒀어요. 얼마 없는 푹 쉬는 날, 그날은 하루 종일 집안일에 투자해야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조금도 거들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와 연애하던 모습이 남편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그렇게 한동안을 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채로 지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고 기껏 만들어준 서재는 들어가 보면 먼지가 쌓인 것 외에는 깨끗하고 거실이나 안방, 부엌만 생활감이 묻어나더군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지러져 있는 집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낳지도 않은 큰아들을 키우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지만 저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듯 남편에게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꾹 참았어요.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기에 저도 응원하는 의미에서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 회사에 들어오게 하는 거였죠. 일을 좀 하다 보면 남편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어요. 여보, 일이 잘 안 구해지는 거면 구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정말? 나 잘할 수 있어. 일 시켜만 줘. 당신 일 구할 때까지만 같이 일해보자. 개인적으로 남편과 쭉 제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이 자기 일을 찾아갈 때까지만 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여보, 당신 회사에서 일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당신이 와이프인 거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래도 그런 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 괜히 좀 그렇잖아. 언젠간 알게 될 텐데 뭐. 그리고 몇 명은 벌써 눈치챘는지 얼마 전부터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하더라. 전에 있던 회사에 비하면 잘릴 걱정도 없고 여기가 나한텐 천국이야, 천국. 남편은 오히려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니는 걸 즐기더라고요. 거기까지 뭐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죠. 어버이날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신우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우야, 난 언제부터 니네 회사 나가면 돼? 그건 아직 상의를 안 해봐서 날짜 정해지면 말해줄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몰랐어? 나 다음 달부터 올케네 회사 나가기로 했잖아.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설명해봐.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누나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한번 이쪽으로 제대로 일해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고 했거든. 뭐라고? 어떻게 그걸 대표인 나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부서에 뭘로 들어올 건데? 디자이너로 뽑으려고. 우리 누나도 감각이 꽤 괜찮아. 지금 하는 건 너무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잖아. 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 올케. 서운하게 왜 그래? 둘이 부부인데 그럼 일심동체 아냐? 같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한 사람은 허락만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나도 올케 가족 아니야? 너무한다 정말. 네? 가족회사라고 누가 그래요? 여긴 제가 엄연히 대표로 있는 회사고 남편은 임원조차 아닌 계약직 사원인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동우도 들어가서 공동대표 된 거 아니었니? 네?
공동대표요? 누가 그래요? 당신이 그랬어? 그래. 그럼 동우가 우리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여보, 남편이 뒤에서 제 팔을 다급히 잡아당겼지만 그 팔을 뿌리쳤어요. 네,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저희 회사의 대표는 저 하나뿐이에요. 순간 시부모님과 신우이의 표정이 당황한 듯 얼었지만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더군요. 그래 뭐 대표 자리에 하나라 치더라도 어쨌든 남편이 회사에 그렇게 상주해 있는데 공동대표나 마찬가지 아니니? 신우이인데 취직 정도는 시켜줄 수 있잖아. 어머님, 취직은 아예 다른 문제예요. 형님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으시면 관련 포트폴리오 제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고 괜찮으면 연락드릴게요. 뭐라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 누나 정말 이런 쪽에 감각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취직을 시키냐고. 나도 낙하산 뽑을 땐 최소한의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그 감각 나도 좀 보고 뽑자. 그때가 아마 제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할 말 다 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일을 걸고 넘어지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 일과 제 일은 다른 일이라는 선을 분명히 긋고 넘어가고 싶었죠. 고작 포트폴리오 보내달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형님은 무슨 엄청난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씩씩댔고 시부모님도 눈에 띄게 당황하셨어요. 아 참, 원래 이렇게 냉정한 애였니? 참 착하고 바른 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바르니까 이런 것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 남편의 말대로 형님이 이쪽 일에 소질이 있고 타고난 감각이 있는 편이라면 정말로 일을 맡겨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때 마침 새로운 시각을 가진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를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형님은 그런 쪽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감각이든 능력이든 증명할 만한 결과물은 하나도 안 갖고 있었군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힘들게 읽어낸 회사에 본인은 물론이고 누나까지 불러와 빨대를 꽂으려고 했다는 게 느껴져서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남편이 한동안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하게 제 비위를 맞추며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일을 반성하나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사과를 들은 적은 없었으니 경계는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건지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 그 불쾌했던 감정도 서서히 사그라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그럭저럭 사이 좋게 지냈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어떤 SNS를 봤는데 저희 제품이 떡하니 협찬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품 광고 의뢰를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품과 모델의 이미지인데 우리 제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사람에게 협찬이 갔더라고요. 주 타겟층이 10, 20대였던 유명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파우치 제품이었어요. 소녀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업사이클링한 파우치라서 SNS 협찬 광고를 돌리니 꽤 반응이 좋았죠. 그런데 평소 화장을 즐기지 않는 듯한 중년의 여성분께 협찬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컨펌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담당자를 통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기획팀 과장님께서 이 사람한테 꼭 협찬을 하나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마케팅 부서에 그 사람을 적극 추천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팔로워 수도 많지 않고 한때 유아 계정을 운영하다가 게시물을 올린 지 않은 지도 꽤 된 사람이었어요. 얼굴조차 낯선 사람인지라 대체 어떤 연유로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된 건지 조사해보니 신우이와 절친한 친구 사이인 모양이더군요. 기가 막혔죠.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도착한 남편이 하는 말에 결국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여보, 있잖아. 나 직급 좀 올려주면 안 돼?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내가 당신 남편인 거 아는데 내 직급이 과장인 게 좀 민망해. 당신 말대로 대표까진 아니더라도
이젠 직급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직급을 올려? 당신보다 일 많이 하고 아이디어 내서 매출 올린 다른 직원들만 해도 벌써 몇 명이나 떠오르는데, 당신 직급 올릴 거면 그 사람들 직급을 먼저 올려주는 게 회사에 더 이득 아닐까? 뭐? 당신 어떻게 서운하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회사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소리야? 모르는 분야여도 늘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아, 그래? 그렇게 모르는데 모델은 당신 마음대로 뽑아서 협찬을 해줬어? 뭐? 그걸 마케팅 과장이 얘기한 거야? 아니, 내 제품인데 내가 알아봤지. 난 그냥 마케팅 과장이 SNS 협찬 모델 찾길래 적당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한 것뿐이야. 솔직히 언제까지 20, 30대만 노릴 건데 40, 50대 애 엄마들도 노려야 타겟층 확장이 되지. 그럼 그 패키지는 어떻게 할 건데? 완전 감성 자체를 젊게 만든 제품이야. 적어도 40, 50대한테 줄 거였으면 평소 화장을 하는 사람한테 줬어야지. 모든 게시물이 민낯에 색조 화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협찬을 주면 사람들이 퍽이나 관심 가지겠다. 이게 우리 일만이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그쪽 이미지도 생각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형님 친구분이던데? 형님 부탁받아서 협찬 준 거잖아.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타겟 확장도 신경 쓴 거라니까? 그니까 그걸 당신이 왜 신경 쓰냐고. 아,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함께 협업을 했던 화장품 회사에서 바로 피드백이 날아오더라고요. 더 신중하게 모델을 검토해 보겠다고 사과하고 잘 넘겼지만 남편이 결국 일에 지장을 줬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난 솔직히 당신이 이제 좀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 일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와서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래. 가만 보면 당신이 일할 때 참 냉정하다? 당신이 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응원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날부터는 매일이 싸움이었어요. 솔직히 당장 잘라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저와 남편이 부부 사이인 걸 다 아는 상황에서 해고를 해버리면 둘이 이혼을 했니 어쩌니 말들이 많아질 것 같고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하자니 들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들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일을 구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 남편으로 떵떵거리며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일반적인 회사에 잘 적응할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런 고민들에 일까지 밀려드니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러다 명절이 찾아왔죠. 연휴가 꽤 길었던 명절이라 친정과 시댁에 후딱 다녀온 후 집에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휴식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기로 했던 하루 전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초대되어 있는 잔치 톡방에 시어머니가 통보식으로 문자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내일은 동우집에서 모이는 걸로 하자. 우리 집은 좁으니까 넓은 집에서 모이는 게 맞지? 더 환장하겠는 건 최근 일이 바빠 피곤했던 탓에 그 문자를 보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려서 그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님 집에서 모이기로 했잖아. 그랬지. 근데 엄마가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아니, 그럼 당신이 말렸어야지. 왜? 그냥 오시라고 하면 되지. 청소도 내가 다 해놨어. 당신은 할 거 없어. 아무리 남편이 대강 청소를 끝냈다고 해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어머니 댁에서 모이자고 해.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이미 거의 다 오셨을 텐데. 뭐라고? 시간을 보니 어머님께서 모이는 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정해놓으셨더라고요. 남편과 싸운 지 얼마 안 되어 초인종이 눌렸고 인터폰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얼굴이 비쳤어요. 아우, 오랜만에 아들집에 와보네. 이 집이 좋긴 좋구나. 확실히 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직장인 월급으로 이런 데 사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지. 그럼 뭐해요, 아빠?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취직도 안 시켜주는 냉혈한 사장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 사는 걸 보니 내 동생도 능력자는 능력자다. 어머님, 아버님, 형님, 저는 어제 일찍 잠들어서
오늘 모임 장소가 바뀐 것도 방금 전에 알았어요. 원래 시댁에서 저녁 좀 모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아들 집에 언제 와보겠니? 며느리가 이런 건 알뜰살뜰히 챙겨서 때 되면 시댁 식구들도 초대하고 해야 하는데 맨날 바쁘다고 일핑계로 초대를 안 하니 이런 날에라도 한번 와봤다. 그래, 우리가 사업하는 며느리 보고 매번 이리 와라 저리 가라는 것도 영 찜찜하고 말이지. 너 피곤하니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이리 와봤다. 아유, 얼굴 봐라. 피곤하긴 한 모양이네. 엄청 상했어. 나도 어차피 올케 덕보는 건 물 건너 갔으니 명절이라도 좀 쾌적한 집에서 쾌적하게 시간 보내자. 그 정도는 괜찮지 올케? 시댁 식구들은 아주 다 같이 모여서 절 골탕 먹이려고 작정이라고 한 사람들 마냥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그러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려니 싶었지만 그걸 방관하면서 이 상황을 내심 즐거워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가 몹시 거슬렸죠. 당신이 초대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전 시댁 식구들과 손님 마냥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괘씸해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설마 싶은 표정이셨지만 제가 정말로 자리에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있으니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저 피곤한 줄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난 힘드니까 오늘 당신이 좀 대접해드려. 찬장에 홍차랑 커피 원두 있거든? 거기에 다가 좀 올려서 가져와. 예, 아무리 그래도 직장을 너 혼자 다니니? 우리 동우도 같은 회사 다니기 매한가지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어떻게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앉은 사람이랑 회사 대표를 비교를 해요. 저 사람 할 일 없어서 회사에 놀러 다녀요. 피로도는 저에 비할 바가 어때죠?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 대접을 했어요. 참 웃긴 건 제가 대접할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턴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며 일하니 그건 안쓰러워 보였는지 다들 일어나서 남편을 돕더라고요. 그때 잘 대처한 덕분인지 그 뒤로는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약속을 잡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피해보는 일 없이 시댁 식구들도 골탕을 먹였지만 그럼에도 남편에게 불쾌하고 화나는 감정은 쌓이더라고요. 그러는 중간에도 시간은 흘러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우리 곧 1주년인데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우리끼리 여행 가서 뭐하게. 가서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아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1주년에 같이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자. 그러지 말고 기분 전환하러 다녀오자. 우리 그동안 너무 서로한테 예민하게 굴었잖아. 여행 다녀오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잦은 다툼 때문에 처음엔 남편과 1주년 기념 여행 따위 함께 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시기에 정말 제 비위를 잘 맞췄고 계속해서 일 때문에 피곤해서 둘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렇다는 말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행을 가고 싶었길래 그렇게 살살 기었나 싶네요. 아무튼 일에 치여있던 건 사실이니 계속된 설득에 솔깃해지긴 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비행기표랑 숙소는 당신이 좀 알아봐. 일 때문에 남편에게 카드를 맡겼고 남편은 며칠 열심히 찾아보더니 숙소와 항공권 결제를 하더군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싶어서 별로 터치를 안 했고 막상 여행 날짜가 다가오니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행지로 정한 곳은 이탈리아였어요. 신혼여행 때도 안 갔던 유럽을 가겠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됐어요. 여행 일정 때문에 꽤 긴 휴가를 내놓은 터라 여행 몇 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집안일도 거의 이모님을 불러 맡겼고 여행 준비도 남편에게 다 맡겨버렸죠. 그게 제 불찰이었을까요? 여행 당일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여보 뭐해? 빨리 가자. 아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래. 잠깐만 좀 기다려봐.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으러 가려는데 남편이 자꾸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불안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몇 분 뒤 나타난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이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 내가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내 평생 이 나이에 이탈리아를 가볼 거라고는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동우 아니었으면 비즈니스석도 타볼 일 없었겠지.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 여행 아니었어? 아, 우리 엄마 아빠 기념일도 우리랑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이왕 가는 거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효도도 하고 우리도 좀 덜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모시고 왔어. 근데 그걸 이제 말해? 이렇게 당일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미리 말하면 당신이 순순히 모시고 갈 사람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자연스럽게 가족여행을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네 돈으로 항공권 끊어드렸니? 아니, 당신이 카드 줘서 그걸로 다 했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항공권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던 비즈니스석 2장에 남편 이름으로 일반석 2장이 더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덧붙이더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두 분은 비즈니스석 타고 우리가 일반석에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놨어. 나 허리 안 좋아서 비즈니스석만 타야 하는 건 알고는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일반석에 태울 수는 없잖아. 글쎄, 그럴 줄 알았으면 두 분도 당신 돈으로 비즈니스석 끊지 그랬어. 미안한데 다 내 카드로 긁었는데 일반석에 타고 싶지 않은데? 비즈니스로 한 장 더 있으니 나 말고 비즈니스로 타고 싶은 분은 누구로 할지 잘 상의해봐. 비즈니스석 2장, 일반석 2장으로 하면 당연히 시부모님을 태울 거라고 생각한 의도가 빤히 보여서 남편 의도대로 따라가 주긴 싫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의 경비는 전적으로 제가 된 거였어요. 가서는 남편이 준비한 돈으로 쓰기로 했다지만 항공권과 숙소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다 제 카드로 해놓은 상태였죠. 시부모님과 비즈니스석에 다 장기 비행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일반석에 탈 줄 알았는지 남편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라고요. 당신 진짜 우리 엄마나 아빠랑 타게? 어쩔 수 없잖아. 한 분이라도 타게 해드려야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비즈니스석에 보냈어요. 아우, 저 사람도 나이가 있는데 나만 비즈니스석에 타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러게요. 두 분 가시는 거 알았으면 비즈니스석으로 해드리라고 했을 텐데 저 사람이 센스가 좀 없었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타신 게 어디예요? 저 듣기 불편하라고 시아버지를 걱정하라는 소리도 바로 맞받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거시더라고요. 솔직히 비즈니스석은 좌석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기 좋아서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나니 도착했더라고요. 나와서 캐리어를 찾은 후 남편과 시부모님께 통보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따로 다니죠. 저는 결혼기념일 여행을 온 거지 시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온 여행은 아니거든요.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숙소도 같이 쓸 건데 따로 다니자고? 숙소 같이 쓴다고 누가 그래? 다 내 카드 긁어서 예약한 거 아니야? 당신이 호텔 알아봐 준 건 고마운데 그건 그냥 결혼기념일 선물이라 생각할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약만 해준 건데 이거라도 선물이라 생각 안 하면 내가 너무 슬프잖아. 시부모님이랑 올 줄 알았으면 난 안 왔지. 나한테 미리 말 안 해준 건 당신이니까 두 분 모시고 어디서 묵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말 다 했어? 이렇게 타지에 와서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매정?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당신 부모님 두 분 다 비행기까지 태워드렸으면 난 며느리로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돌아가는 비행기표 취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토달지 말고 잘 여행하고 와. 그 말을 끝으로 전 캐리어를 들고 떨어져 나왔어요.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 더 열심히 알아본 건지 남편이 예약해 놓은 호텔과 여행 일정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래 둘이 올 생각이었던 여행이 혼자가 되어버리니 쓸쓸하긴 했지만 오히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이 치유받는 듯한 여행 일정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날짜는 같아도
자리 지정을 따로 해서 떨어져 있으니 더 편하더라고요. 이 긴 여행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기가 막힌 일은 이로써 끝날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더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척이 없어야 할 집안의 사람 기척은 물론이고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맥주병이 바닥에 뒹굴고 있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실에서 떡하니 상을 펼쳐놓고 낯선 사람들과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던 시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올케, 오늘 들어오는 날이었어? 내일인 줄 알았네. 아 어쩌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몇 날 며칠 친구들이랑 넓은 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다음엔 올케도 같이 하자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시부모님도 현관에서 놀라는 기색은커녕 이 집이 젊은 애들 놀기에 분위기 괜찮지 같은 뻔뻔한 소리나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재밌게 놀았어 누나? 형들이랑 누나들 엄청 오랜만이네요. 동우야 덕분에 잘 놀았다.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서울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보겠니? 태어난 남편의 태도까지 보고 나니 정말 저 빼곤 다 알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오자마자 하려 했던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오길 잘했네요. 남편이 집안에 들여놓은 캐리어를 다시 현관 밖으로 걷어차듯 내보냈어요. 그리고 시누이를 쳐다보며 똑바로 말했죠. 여기요. 당신 동생 반품할게요. 그 말에 웃던 얼굴들이 전부 얼어붙더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집 비워놓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정리 똑바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도 더 챙길 짐 있으면 챙겨도 싹 다 버리기 전에. 그 후로 시댁은 여러 번 연락해왔어요. 얘야, 우리도 동우가 너한테 우리가 같이 간다는 말을 안 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우리도 몰랐어. 올케 정말 미안했어요. 올케가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난 그냥 당신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획한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사과도 후회도 그 시절 저로 돌려놓을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서 다녔던 여행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누나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봤어요. 햇살 좋은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하루를 살아봤죠. 남편과 헤어지면 외롭고 쓸쓸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런 시간들은 제게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맞아요. 그 여행에서 전 남편과의 이별을 결심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 없는 긴 시간들이 제겐 오히려 위안이 되고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여행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결코 외롭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웃을 수 있다는 걸 그 여행이 알려줬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짓밟히고 있던 저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쟁취해온 사람입니다. 손윗사람에겐 인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면 상을 치우는 것처럼 그런 당연한 사실을 꼭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간 스스로 깨닫겠지 싶었지만 그런 사람은 도무지 혼자서 깨우칠 줄을 모르더군요. 참고 참다가 결국은 제가 직접 나서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는 평범한 사무실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며 요새 말로는
워킹맘으로 한동안 일을 했었죠. 하지만 저희 애들이 중학교에 한창 다니고 있었을 즈음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홀로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해오시며 워낙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우신 분이었는데요. 다만 평소에도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일하시다가 무릎을 잘못 삐끗해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거였어요. 다행히 평소에도 자주 놀러오던 빵집 사장님이 일찍 발견하시고 병원에 데려다 주셨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날 병원에서 저희는 시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 중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니던 사무실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시어머니의 간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저를 대단하다고 해주었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크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관두기 전 고민한 것도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을 했던 것이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곁에서 밀착 간병을 해드리자 시어머니는 정말 미안해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답니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평소에 조금만 더 내 몸을 잘 돌볼 걸 그랬다. 나 때문에 이렇게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굳은 일만 하니 어쩜 좋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만데요. 저는 부모 없는 애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손가락질 당해서 절대 이런 집엔 시집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님처럼 좋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민성이 재성이 키울 때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 이렇게나마 조금 갚는 거예요. 넌 본래가 심성이 바르고 착해서 뭘 해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아이다. 오히려 너처럼 착하고 똘똘한 며느리를 얻은 게 내 복이지. 말년에 이렇게 간호도 해주고 말동무까지 해주다니 말이야. 우리 영애가 널 반만 닮았으면 좋으련만. 아가씨도 심성은 고운 분이세요. 순수하시고요. 네, 그럼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껴주시면서도 늘 시누이를 걱정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편과 8살 차이로 막둥이로 태어난 시누이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오냐오냐 자란 티가 팍팍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제가 시집을 왔을 때 남편과 저와도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시누이를 보고 어느 정도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일상 속에서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시누이는 자기 밥그릇 설거지 한 번을 안 했고 세탁기를 돌릴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시누이를 철부지로 보이게 하는 건 바로 시누이의 말과 태도였어요. 세상에 언니, 핸드크림 좀 바르고 사세요. 안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손 보니까 더 늙어 보여요. 어머, 목주름도 관리 좀 하셔야겠다. 저도 당연히 출산하고 나이가 드니까 주름 좀 생기는 건 당연하죠. 제가 그런 거 관리할 시간이 어딨겠어요? 나는 맨날 시간 내서 열심히 관리하는데 저처럼 부지런히 하면 돼요. 아 맞다. 어제 입은 제 원피스는 세탁소 맡겨주세요. 소매에 묻은 얼룩 좀 지워달라고 하고. 남을 평가하며 무례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건 기본이고 자기 주변 사람은 누구라도 시녀 취급을 하며 불어댔거든요. 시누이는 자기 치장 열심히 하고 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믿곤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저희 부부와 시누이 부부는 거의 2년 차이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며 세상이 무너지듯이 엉엉 울더니 애아빠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러주겠다고 하자 또 신이 나서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며 공주놀이에 심취하다가 시집을 가버렸죠. 시누이가 시집을 간 뒤로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잔소리를 쉽게 못하던 시누이에게 더더욱 쓴소리를 못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당신 작은 딸을 잘못 키운 걸 두고두고 후회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근심을 잘 알았기에 왜인지 저도 신우이한테는 한 수 접고 들어가 주게 되더라고요. 신우이와 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더 마음이 안 좋으실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우이의 장단을 맞춰주고 나면 어김없이 신우이가 제게 고맙다며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어졌고요. 대기업 연구원에게 시집을 간 신우이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었기에 철없는 신우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신우이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은 마음속에 남게 되었네요. 제 간병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씩 얼굴만 비춰달라고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이는 이런저런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어머니는 건강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아졌을 때 당신의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저에게 평생 꾸려왔던 가게를 남긴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 때문에 그간 바깥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느라 많이 답답했지? 이 가게는 네가 받고 처분해도 되고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해도 된다. 그간 내가 너한테 빚졌던 것들 이걸로 조금이나마 갚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그 가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뿐이다. 우리 애들은 너만큼 야무진 애가 없으니 뭘. 에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늦었으니 일단 주무세요 어머님.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시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주무시는 중에 편안하게 가셨다는 거였죠. 선하게 살아오신 시어머니였기에 아마 하느님이 보살펴 주신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리 어느 정도 예견된 이별이었다고 해도 저는 장례식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과 신우이도 참 많이 슬퍼했고요. 신우이가 철은 없을지언정 그래도 시어머니 가실 때는 조문객도 열심히 받고 예의는 차리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저희 가족과 신우이 가족은 마지막으로 근처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이런 질문을 해오더군요. 그래서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 보험 처리 얼마나 해준대?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겠어? 이 얘기가 뭐 어때서? 우리 식사 끝나고 바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미리 알고 가면 편하잖아. 엄마가 장례식 비용에 보태라고 남겨주신 돈 있어. 그걸로 우선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계산해 봐야 돼.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드니까 이따 저녁에 알려준다고. 뭐 알았어 그럼. 오빠는 그런 거나 좀 미리미리 계산해 놓지. 그리고 엄마가 너 앞으로 남겨주신 거 있어. 엄마 집이랑 그동안 모아두신 거. 주말에 같이 처리하면 돼. 가게는? 가게 얘기는 왜 안 해? 그건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네? 엄마 가게를 언니한테 줬다고요? 왜요? 이 사람이 엄마 아프기 전부터 가게 일 많이 도와줬잖아. 간병할 때 옆에서 요리도 맨날 했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엄마 레시피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어머님 편찮으시기 전에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를 거의 다 했었으니까. 어머, 잘 됐다. 우리 엄마 가게 음식 맛있었는데. 우리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 가면 언니가 엄마 대신 요리 많이 해주세요. 다음 달에 서울로 올라온다고요? 네,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 났거든요. 엄마 손맛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자주 가야겠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며 눈을 반짝이는 신우이를 보고 저는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전까지의 거리감이 살기 딱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문제로 인해 올라오게 되었다는 걸 뭘 어쩌겠어요. 저는 곧 웃으면서 자주 오시라고 대답했고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가끔 신우이가 와서 음식 좀 집어먹는다고 아까울 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신우이의 반찬을 따로 챙겨서 가져다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동안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꽤 오래 방치되고 있던 가게를 새롭게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가게 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니 그 공간은 식당을 차려도 괜찮을 만한 자리더군요. 원래 시어머니가 하시던 반찬 가게를 이어서 하려던 저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그곳에 백반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배운 반찬과 함께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를 제공하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단 3가지 메뉴만을 파는 백반집 식당으로 시어머니의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답니다. 당시 막 정년퇴직을 했던 남편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요리를 못하니 배달이나 잡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오픈한 저희 가게는 예상보다도 더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근처 회사원들만 와서 점심 장사나 잘 되겠거니 했던 것이 아침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그 사이에는 주변 상가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오더군요. 특히나 집밥처럼 맛있는 반찬을 내어드리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보시기에 흐뭇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저는 가게가 잘 될수록 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1, 2개월이 지난 뒤 서울로 이사를 마친 시누이가 저희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묘하게 제 신경을 긁기 시작했죠. 시누이는 처음 왔을 때부터 가게 안을 무슨 부동산 보러 온 사람처럼 매 눈으로 꼼꼼히 살피면서 저한테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이삿짐 정리는 다 끝났어요? 네, 여기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도 같이 주세요. 제가 말을 걸들 말든 메뉴판만 보면서 대충 손짓으로 음식만 시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에 약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별로 티내진 않고 상을 차려줬어요. 시누이는 제가 반찬을 놓고 물병도 가져다주는 모습을 한마디도 안 하고 깐깐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무슨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한테 심사라도 받는 줄 알았네요. 언니, 김치찌개가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면 대체 뭐가 남아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고기 그 정도도 안 넣으면 손님들 누가 오겠어요. 라면 사리는 저렇게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퍼가면 어떡하려고요? 여긴 거진 다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이라서 라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손님들한테 퍼주기 좋아요. 수저는 개별 포장 같은 거 안 하세요? 이렇게 수저통에 전부 담아놓으면 개나 소나 다 손대는 거잖아요. 비위생적이게. 다른 식당이랑 별다를 거 없이 세팅하고 운영하는 건데도 시누이는 무리한 트집까지 잡으면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시누이도 가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두 번 오고 말 줄 알았던 시누이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올 때마다 5만 가지 잔소리를 장착하고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전부 데리고 저희 가게를 찾아오곤 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마치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저희 가게를 찾는 것만 같더군요. 언니, 지금 친구들 더 올 거거든요. 김치찌개 몇 개 부탁해요. 아이, 술이 다 떨어졌으면 그때그때 냉장고에 채워놔야지. 이 언니 참. 친구들이 더 온다고요? 자리가 없는데? 저녁 7시 이때쯤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친구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저번에 밖에도 상 차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이 날씨에 밖에서 노상도 하고 그래야 손님들 더 많이 오지. 저희 가게는 술집이 아니고 밥집이라니까요. 언성 좀 너무 높이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 라면 사리 좀 추가해 주세요. 손님, 라면 사리는 셀프예요. 식사비를 턱없이 적게 내는 건 기본이고 얼토당토하는 무리한 요구에 심지어 원래 있던 손님에게도 막대하는 둥 시누이는 말 그대로 진상 그 자체였죠. 특히 본인이 이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가끔씩 자기가 사장인 듯 굴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정도의 언행을 할 때면 저는 그 뒤에서 신우이의 언행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라면사리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여기 사이다도 같이 드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식사할 때마다 오는 곳인데 요즘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는 기어코 자기 돈으로 야외 테이블을 사서 가게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본인 정용 VIP 의자라도 되는 양 올 때마다 보란듯이 펴놓고는 상을 차렸죠. 신우이와 왔다 가면 술병에 나뒹굴고 온 바닷가 테이블에 된장찌개며 김치찌개를 쏟아놓는 등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술 먹고 기분이 좋았나 보다 넘어가는 거지. 거진 반년을 그렇게 깽판을 치니 저희 인내심도 한계까지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결국 저는 남편을 식탁으로 불러 앉힐 수밖에 없었죠. 무슨 얘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아가씨 얘기 말고 내가 화낼 게 뭐가 있느냐고. 당신이 아가씨 불러서 얘기 좀 해봐.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도 오며 가며 아가씨 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 어쩜 한마디를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어? 그래도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게 어디야? 뭐? 지금 아가씨랑 그 친구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지도 모르잖아. 걔도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친구 많이 데려오는 거겠지. 친구들 많이 데려오면 뭐. 그 손님들 중에서 자기 목 내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떼거지러 와서 그 진상을 피우고 가는데 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손님을 많이 데려올수록 가게 손해야 손해. 알았어. 내가 한마디 할게. 잘 좀 말해봐. 아가씨가 자꾸 가게에 와서 이렇게 진상 피우면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안 그래도 자주 오시던 분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알았어. 남편은 손을 휘휘 저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결정적일 땐 물러터진 남편을 알기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단호하게 똑바로 말하라고 남편을 다그칠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남편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동생한테 잘 얘기를 하고 왔으니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걱정한 포인트를 잘 알아들었는지 제가 불안해하는 내용을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었네요. 기분 탓인가? 정말로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이나 가게는 평화롭고 조용한 듯 했죠. 하지만 단 4일 만에 신우이는 다시 가게에 나타났어요. 물론 전처럼 자기 손님을 떼거지로 몰고 와서 진상을 피우는 짓은 하지 않았죠. 대신 절 보는 눈이 대단히 안 익고 왔어요. 신우이는 절 시키지도 않고 알아서 술병을 가지고 가더니 전보다 더 깐깐한 눈으로 가게를 샅샅이 훑어보며 선심을 쓰는 듯한 말투로 이런 말을 해댔어요. 언니, 오늘은 장사 끝나고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놔요.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여긴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도 여기가 우리 엄마 가게였는데 저도 가게가 망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언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곱게 들어주세요. 누구 때문에 장사를 접을 뻔했는데 그딴 소리를 하니 속에서 천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처럼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거나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진상을 피우진 않으니 참고 넘어가 주었는데요. 아무리 곱게 그냥 넘어가 주려고 해도 신우이는 계속해서 가게에서 식사를 때우며 제 속을 박박 긁는 겁니다. 사람들 불러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만 안 하는 대신 제 속을 뒤집겠다고 아주 작정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언니, 이거 반찬 맞는 지 오래된 거죠? 오늘 아침에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그날 만들어두면 반찬은 다 나가서 남겨둘 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오늘 맞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엄마가 물려준 가게인데 영 그때 손맛을 못 따라가시네. 매번 말끝마다 자기 엄마가 물려준 자기네 집 가게였던
이런 레파토리를 붙이면서 자기가 이 가게 진짜 주인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우이는 자꾸만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크게 오해할 만한, 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겁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요. 방금 의자 아래로 뭐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 언니, 여기 식당에 벌레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업체 쓰면서 방역 철저히 하고 있어요. 무슨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밑으로 지나간 것 같았다니까요. 어떤 벌레가요? 아가씨가 확실하게 봤어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가씨, 방금 한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뭐 그럼 아닌가 보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우리 집 가게였던 곳이 깨끗하길 바라니까 하는 소리지. 참나. 깜짝 놀란 제가 단호하게 본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냐고 되물으니 신우이는 그제야 목소리를 줄이고 툴툴대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군요. 하지만 신우이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해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 저는 그날 가게 마감을 마치자마자 녹음까지 되는 CCTV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가게 안에 설치해 놓았죠. 신우이가 지정석처럼 앉는 자리가 중점적으로 보이도록 애초부터 CCTV를 한 대 더 구매해 설치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CCTV를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또 가게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일부러 또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와서는 오자마자 밥도 먹기 전에 술부터 거나하게 마시더니 갑자기 작정한 듯 모함을 하려고 하더군요. 언니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감자볶음에서 머리카락 나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찌개를 나르는데 난데없이 신우이가 날카로운 쇳소리로 소리를 지는 것이 그 시작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황급히 신우이 테이블로 가서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제 머리카락이라고 하기엔 신우이가 들고 있는 머리카락은 너무 길고 게다가 갈색으로 곱게 염색까지 되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염색을 안 한 쇼컷머리였는데 말이에요. 저희 가족 중 머리 길이가 어깨를 넘어갈 정도로 길고 갈색으로 염색한 사람은 딱 한 명, 신우이 뿐이었죠. 저는 신우이가 치켜들고 있는 머리카락을 확인하자마자 주변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염색한 사람도 없고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도 없어요. 누구 머리카락이든 이런 게 반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음식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테이블 위에 음식 세팅해준 지 20분 지나서 저희 머리색도 아닌 머리카락에 발견된 게 100% 저희 가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 머리카락은 길이도 색깔도 아가씨 머리색이랑 일치하는데요. 제 머리색 아니거든요? 이봐요 언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 드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박박 우기기만 하세요? 제가 저희 엄마 가게 관리 제대로 못한 거 가지고 뭐라도 하기라도 해요?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꾸 허위 사실 얘기하면서 영업방해 하실 거면 이만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패끼치지 말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희도 손님을 가려서 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의도적으로 저희 가게를 비방하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다른 손님들께 피해를 끼쳤다면 더더욱이요. 미쳤어요? 손님을 가려받아? 참나. 언니, 전 여기 가게 주인 딸이에요. 원래 주인 딸이라고요. 남의 엄마가 물려준 가게로 먹고 살면서 주제 파기 안 되세요? 신우이가 언성을 높이자 가게 안 손님들이 전부 신우이 쪽을 쳐다봤어요.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남편한테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텐데 하필 그때 아들 자취방 관련한 일이 있어 부동산에 가 있었기에 저 혼자 신우이를 상대해야만 했죠. 저는 신우이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화를 눌러참고 말했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목소리 낮추고 다른 손님들한테 패끼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이따 나가서 저랑 따로 얘기해요. 제가 왜요? 제가 왜 언니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가게 전체가 다 우리 집 재산인데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그때 볼일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라 헐레벌떡 신우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타이밍이 좋았던 게 조금만 늦었으면 저도 이성을 잃고 선 넘는 말들을 쏟아낼 뻔했네요. 남편은 신우이를 그 자리에서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도 신우이의 가방과 외투를 챙겨서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신우이는 취해서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남편에게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신우이를 억지로 똑바로 세운 다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술을 허구한 날 처먹어? 그것도 우리 가게에 와서.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 우리 가게에서 진상짓 좀 그만하라고. 어? 근데 고세를 못 참고 또 와서 이 난리를 부리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가게에 오지도 못해? 어이가 없네. 원래 이거 다 내 거였어야 하는 재산이잖아.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야? 뭐? 이게 취했다고 아무 말이면 안 뺐네? 야, 너 이딴 식으로 굴 거면 앞으로 가게 오지 마. 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남편도 신우이한테 학을 떼며 화를 냈고 저는 억지로 신우이 외투를 입히고 가방을 둘러매주며 말을 거들었어요. 여기가 왜 아가씨 가게예요? 여긴 어머님이 엄연히 저한테 물려주신 제 가게라고요. 억지 좀 그만 부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럼 정말로 엄마가 날 냅두고 언니한테 공짜로 그 가게를 물려줬겠어요? 당연히 언니를 일꾼으로 삼은 거죠.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세요? 내가 이 가게 진짜 주인이라고. 깍듯이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우이의 선을 넘는 발언의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칼을 빼들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술 취한 신우이한테 칼춤을 쳐봐야 의미가 없겠다 싶은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알아서 신우이를 수습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낑낑거리며 신우이를 끌고 택시를 잡으러 갔고 저는 가게로 들어가 남은 장사를 마쳤죠. 가게를 마감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게에 남아 그동안 찍혔던 CCTV 영상을 전부 모았어요. 신우이가 자기 머리카락을 일부러 집어넣고 화면상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않다가 갑자기 절 보고 벌레 있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까지 전부 수집했죠.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예전 CCTV에 신우이가 지인들을 데려와 술판을 벌이고 계산 한 번을 안 하고 가는 것도 전부 다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우이가 먹기만 하고 계산하지 않은 모든 장부 내역까지 정리했죠. 새벽까지 자료 정리를 마친 뒤 변호사 사무실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네. 집에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는 줄 알았건만. 잘 왔어. 여기 앉아. 영애 그거 내가 크게 한 소리 했어. 내가 내일 개술에서 깨면 또 뭐라고 할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영애가 여기 발 못 딛게. 웃기지 마. 당신 못하는 거 알아. 앉아. 화 많이 났어? 내가 이때까지 참아준 건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지. 이 판을 뒤집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뒤집고도 남았어. 그래도 내가 직접 나서면 가족끼리 관계가 최악으로 안 좋아질까봐 참은 거야. 당신이 제대로 중재해주길 바랐는데 그것도 못하고 번번이 실패만 하니 이젠 나도 한계야. 왜 그래 무섭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저는 대답 대신 모아두었던 신우이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살펴보더니 할 말을 잃었죠. 신우이가 대부분의 진상짓을 남편이 밖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남편도 그 정도였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당장 가게 앞에 걸어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제부터는 무조건 법대로 할 거야. 당신 노선 똑바로 정해. 지금부터는 여태 그랬던 것처럼 애매하게 굴 거면 끼어들지도 마. 그래도 법대로 한다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혼자 가게 운영해. 혼자 요리하고 밥하고 재료 준비하고 어디 해봐봐. 내가 기꺼이 넘겨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제가 없으면 가게가 운영되지 않는단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씨도 이제 40대야. 애엄마라고. 언제까지 싸고 둘래? 당신이 막내라고 우냐우냐 봐주는 건 그렇다 쳐도 더 이상 내 가게에 일방적으로 피해 끼치는 거
나 못 봐줘. 나 막지 마. 그래, 알았어. 막지 않을게. 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당신이 피해보고 있는 줄은 몰랐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미안해.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알겠다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남편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전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네요. 저는 그날 아예 한숨도 자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고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치자마자 문 앞에 CCTV 사진과 함께 외상 장부를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엔 매장 안 영업 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행동 시 경찰 부르겠음 이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았죠.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밀린 외상비 전부 갚지 않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도 함께 붙여놓았어요. 그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살짝 한가해졌을 때 신우이가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팅팅 부은 채로 가게 앞에 자기 사진을 왜 걸어놓았냐고 짜증을 내면서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죠. 보면 몰라요? 진상 손님으로부터 제 가게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지금 나더러 진상 손님이라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아가씨만 진상 손님이세요. 왜 오셨어요? 외상비 갚으러 왔어요? 해장하러 왔지 그럼. 뭐요? 외상비? 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죠. 그동안 밀린 외상비 이번 달 안으로 갚으라고 써붙인 거 못 봤어요? 내가 왜 돈을 내야 돼요? 그동안 제가 먹은 거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외상비 안 내실 거면 나가요. 진산 손님한테는 밥 안 팝니다. 지금 우리 엄마 가게에서 나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외상값 갚을 거 아니면 나가세요.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가 차고 넘쳐서 경찰 오면 바로 잡혀 들어가시겠네.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무시하고 계속 하던 일만 했죠. 잠시 뒤 씩씩거리던 신우이는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갔던 신우이는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저희 가게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제가 보낸 소장을 든 채로요. 언니,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다 뭐냐고요? 뭐긴요, 몇 번을 말해요. 이거 다 아가씨가 먹은 밥값이에요. 이달 안에 갚으세요. 뭐라고요?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다? 오늘이 27일인데 이달까지라뇨. 그럼 법대로 하는 거고요. 여지껏 아가씨랑 아가씨 친구들이 돈도 안 내고 먹은 밥값이랑 아가씨가 식당 안에서 영업 방해했던 증거들 다 가지고 피해 보상도 받아야겠네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 거 잊었어요? 네, 그래요. 법원에서도 어디 그렇게 말해보세요. 신우이는 또 한 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저 돌부처처럼 제가 할 일만 묵묵히 했죠. 외상비가 1000만인 단위였으니 3일 만에 어디서 구해오기가 난감하긴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신우이를 보며 그러게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술을 괴짝으로 마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지 그랬어요. 하고 한마디를 툭 던지자 신우이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통쾌하긴 했네요. 근 1년 동안 갑갑했던 마음이 뻥 뚫린 듯이요. 다음날 저녁 신우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 남편을 현관으로 불러내 있는 힘껏 징징대기 시작하더군요. 눈물까지 쥐어 짜내면서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으로 신우이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술을 괴짝으로 처먹으래.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술 처먹고 진상짓만 하고 다니냐? 내가 커버해주려고 해도 떡하니 증거가 넘쳐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줘? 내가 신이냐? 오빠 와이프잖아. 언니가 나 못 괴롭히게 오빠가 말리라고. 내 와이프니까 내가 더 할 말이 없지. 내 와이프를 내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 네가 요만큼이라도 핑계거리가 있어야 말이라도 해보지. 네가 여태까지 요만큼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상짓을 해왔잖냐. 고로 난 아무것도 못해줘. 가라. 남편은 신우이를 그대로 문 밖으로 밀쳐낸 뒤 깔끔하게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신우이가 문 밖에서 짜증을 부리든 말든 저희 부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잘 준비만 했네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 가게를 오픈하기도 전에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돈 들고 왔어요? 제가 신우이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물어보자 신우이는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물어뜯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순간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정도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줄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은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밀린 외상비나 가져오시라고요. 알았어요. 언니가 이겼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니까 그 외상비 타령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갚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죠? 진짜 갚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소장까지 적었겠어요? 그거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적는 것도 다 비용 들어요, 아가씨.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온 거 아니면 이만 나가세요. 사과할 기회는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드렸고 그거 전부 본인이 걷어찼던 건 아가씨예요. 이제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다는 말로 그 빚이 다 없어져요? 무슨 논리가 그래요? 저 진짜 돈 없어요. 언니가 소장 보낸 거 남편이 다 봐버렸다고요. 가뜩이나 남편이 카드도 다 막아버려서 돈 없는데 여기서 밥도 못 먹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그걸 왜 제가 봐줘야 하는데요? 일을 하세요, 일을. 일해서 돈 벌어서 밥도 드시고 외상비도 갚으세요. 제가 이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어디 가서 일을 구해요. 신우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자존심에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리를 하기 죽도록 싫었을 텐데 정말 어쩔 수 없는지 줄줄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신우이는 지방에서 살 때부터 자기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술값만 200~300만 원을 쓸 정도로 놀기만 했다고 해요. 그게 싫었던 신우이의 남편이 신우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면 행동이 바뀔까 하고 서울로 직장을 옮긴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도 신우이의 술버릇이 고쳐지지 않자 카드를 다 막아버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은 없지만 술자리를 끊을 수 없었던 신우이는 제 가게에 맨날 찾아와서 공짜 밥과 술을 얻어먹은 거였고요. 제가 보낸 소장을 본 신우이의 남편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던 신우이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싹싹 비는 것이었던 거고요. 신우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우이의 인성과 상관없이 그냥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저야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니 그게 몸에 익혀진 거지 신우이는 평생 오냐오냐 이쁨만 받고 자라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신우이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에서 일하세요. 매일 저랑 똑같이 일하고 아가씨 월급 중 일부는 제가 알코올 의존센터 치료비로 먼저 결제해버릴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꾸준히 상담도 받으세요. 상담비를 제외한 금액도 반은 외상비를 갖고 반만 드릴 거예요. 이 조건으로 일하시겠어요? 여기서요? 나 요리 못하는데? 그럼 이혼 당하시든가요. 외상비도 알아서 갚으시고. 알았어요 그럼. 신우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신우이에게 머리는 까맣게 염색해오고 화려한 손톱도 전부 말끔하게 지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제 결정을 들은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일을 똑부러지게 가르치겠다며 나섰어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영애고고 이제 배달도 시켜먹고 재료 손질도 전부 시켜야겠어.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도 재료 손질 잘 못하면서 누굴 가르쳐? 오버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당신이 영애 사람 만들어주니까 고마워서 그렇지. 너스레를 떨던 남편은 의외로 정말 신우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어요. 신우이가 요리는 물론이고 서빙도 제대로 못하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조금이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했죠.
신우이의 남편도 신우이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니 반색을 하며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한테 선물까지 들고 오더니 신우이 몰래 외상비를 다 갚아도 계속 일하게 붙잡고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가족들이 전부 제 편을 들어주니 저도 수월하게 신우이를 데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신우이는 처음에는 찌개가 뜨겁다고 울상, 재료 손질하다 손톱 밑이 물들었다고 울상, 아주 매일같이 징징대더니 약 4개월이 지난 요즘은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좀처럼 친절하게 응대도 못하던 사람이 조금씩 손님들이랑 웃으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서 지금은 술을 안 먹은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답니다. 이제는 안색도 좋아지고 같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할 때면 두런두런 담소도 나눌 만큼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중간 과정이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이렇게 서로 잘 지내게 되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기에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